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월 들어 발생한 중국의 정찰풍선 도발은 가뜩이나 신냉전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위기와 물가 폭등에 씨름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크나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최근 일본 매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신냉전과 중국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례를 필독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4일 일본의 대표적인 영자 매체로 잘 알려진 재팬타임스는 오늘날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해양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상시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전방위적으로 가해졌던 중국의 위협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중국 정부를 국제 무대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한국 국민들의 역량을 기필코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그동안 이어왔던 한국의 근현대 경제발전사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 제재보다 깊은 상처를 안겨준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16년 당시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들여오자마자 중국 정부는 이 시스템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이 시스템이 핵억지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불평했다. 사실 가장 짜증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바람을 거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중국은 한국을 응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대응했다. 관광업은 약 40%나 감소했고 소비재와 문화상품은 중국 내에서 보이콧되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총비용 추정치는 75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 사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나라가 있으면 가차없이 경제보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2020년만 하더라도 중국에게 보건위기 책임론을 제기했다며 호주를 상대로 석탄과 보리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꺼내들고 나선 데 이어 이보다 앞선 2010년에는 노르웨이 정부가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며 노르웨이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모자라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연어 수입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자국의 대만 대표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리투아니아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동시에 주류와 유제품을 비롯한 모든 리투아니아산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캐나다를 비롯해 덴마크와 스웨덴을 대상으로도 여러 이유를 빌미삼아 갖은 경제보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가 2022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 정부가 2010년 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 조치를 사용한 사례는 123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가장 인기 있는 조치인 무역 제한과 보이콧을 비롯해 관광 제한과 벌금 및 규제 조치와 같은 행정적 제한 및 투자 제한이 포함되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보복 조치를 버티지 못해 결국 굴복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속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만 하더라도 지난 2009년에 덴마크 총리가 티베트 독립운동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덴마크와의 무역관계를 중단하는 조치를 꺼내들고 나서자 이를 버티지 못한 덴마크 기업들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거세게 성토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앞으로 더 이상 달라이 라마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에야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다시 정상화됐다는 것입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만난 국가는 평균 2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했다. 하지만 일본의 영자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달리 오히려 한국 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키기는커녕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중국 정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반항은 단기적인 고통을 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결국 물러나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를 일본 사회가 잘 보고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일본 매체는 현재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다름 아닌 기술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반도체만 하더라도 오늘날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 산업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 정부로부터 전대미문의 제재까지 받고 있는 탓에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2016년에 한국을 상대로 취한 경제보복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지켜본 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또한 한국 기업을 따라 중국 시장을 버리고 한국 시장으로 대거 진출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ASML을 비롯해 상위 5위권에 드는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고립무원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중국 정부가 한국의 굴복을 노리고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에 나섰다가 오히려 중국의 핵심 산업만 붕괴시키는 자승자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마침내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마저 급격히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경제보복을 통해 대상국가의 외교정책을 바꾸려던 중국의 외교 노선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요약에서 추출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베이징이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의사결정은 전략적인 계산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서구는 그러한 논리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의 보복 행동이 국제적 지위와 위상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 비교 평가에서 중국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정도로 한국 국민들로부터 큰 반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비단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대중감정 또한 크게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80%에 달하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류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에서도 반중 기류가 급속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중국의 외교 입지가 날이 갈수록 상당히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에 맞서 능수능란한 외교 대응에 나섰던 한국의 뛰어난 대중 전략은 마침내 중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왔던 호주 정부에게도 큰 힘이 됐고, 이를 통해 2,500만 명에 불과한 호주가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광경을 연출하기까지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대항수단으로 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 또한 석탄과 철광석을 비롯해 보리와 육류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의 필수적인 품목을 발판 삼아 중국 정부를 벼랑 끝으로 내밀었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중국 정부가 무조건적인 경제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1년 동안의 규제로 인해 약 10억 호주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전년도 상품 수출의 0.2%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매체는 지난해 유럽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호주의 이 같은 능수능란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경제보복을 앞세운 중국의 외교 전략을 무력화시켰고, 이는 이들 두 나라의 대중정책 또한 의미있게 바꾸지 못함으로써 끝내 중국 정부의 외교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의 대응을 모범교과서로 삼아 실질적인 안보동맹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만큼 현재 중국의 위협에 각각의 국가가 대응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합심해서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 나토처럼 집단적 대응이 가능한 안보동맹체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와 주변 국가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기술 개발과 연구 혁신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 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